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손에 쥔 붕어빵 하나가 온몸을 녹여주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고 따뜻한 기억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붕어빵처럼 따뜻했던 기억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여성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약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목표했던 꿈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당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흔히 고물상이라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고철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늘 쾌쾌한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만 어린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냄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와 손목에 성한 날이 없어 늘 파스를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얼굴로 지어 보이시던 그 웃음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빠듯한 살림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지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내어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장갑을 끼고 나오지 않은 제 손을 보시더니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골목에 있는 붕어빵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붕어빵을 제 품에 안겨주시며 이거 안고 가면 덜 추울 거야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의 붕어빵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새 김밥을 말아 시장 좌판에 나가 파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김밥을 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여나 시장에서 다 팔지 못한 날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돌며 남은 김밥을 파셨습니다. 저는 등굣길에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엄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멀리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엄마의 그런 모습이 창피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런 모습으로 저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는 어렴풋한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오는 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며 혹시라도 제가 볼까 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파스를 붙이는 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는 일도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김밥을 싸느라 단무지 물이 들어 늘 노랗던 엄마의 손끝,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기까지 했던 손등을요. 엄마는 그런 손을 제게 보여주기 싫어 약도 몰래 숨어서 바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부모님은 늘 애처롭고 가슴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난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험한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공부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은 저를 보며 오늘은 엄마가 고깃국 끓여줄게 하시던 어머니께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닭 한 마리 사다가 푹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닭은 소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고 한 마리를 끓이면 온 가족이 며칠은 푸짐하게 국물까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조차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최면을 걸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닭 한 마리를 먹고 힘을 내어 죽도록 공부한 끝에 저는 국립대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의 치열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초인이라거나 악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 같은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제 약국을 차려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병원 앞 대형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처방을 경험하고 최신 시스템을 익히며 실전 경험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일해보니 한계가 보였습니다. 대기업처럼 철저히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약국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 예를 들어 매출 관리나 세무 같은 것들을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동 운영 파트너 약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약사처럼 일하지만 점차 약국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중에는 공동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양도받아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처럼 자본 없는 흙수저 출신에게는 개국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갈각으로 자리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국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무척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분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성시장에서 은정미용실 하시던 원장님 아니세요? 제 말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펼 수 있도록 털을 내어주시고 텃세 심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고마운 미용실 원장 아줌마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분을 은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으시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아줌마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홀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낯선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느끼던 제게 아줌마는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집과 아줌마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김치며 밑반찬을 살뜰히 챙겨주셨고 특히 고향에서만 먹던 콩잎장아찌 같은 음식을 해주실 때면 정말이지 감동의 눈물이 핑돌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아줌마의 아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외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 부잣집 도련님처럼 기티가 흐르고 한눈에 봐도 정말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마침내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을 양가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원장 아줌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그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저를 여전히 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했습니다. 저희는 예쁜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복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맑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더군요. 둘째가 돌이 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몇 년 후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고 싶다 하셨지만 여전히 봉제 공장에 나가 일을 하며 당신의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제가 저희 엄마에게 돈 쓰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엄마에게 드럼 세탁기를 사드렸을까 봐 떠보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께는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자며 묘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입보다 제 수입이 더 많았기에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고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 시어머니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치신 겁니다. 두 손을 모두 다쳐 붕대를 감는 바람에 혼자서는 식사는커녕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한 달 정도는 치료받으셔야 한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 우리 집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알아보면 돈 별로 안 드는 요양시설 같은 데도 많아. 그런데 계시라고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돈, 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친 장모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돈 문제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딸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간병인이나 시설에 맡길 수 있느냐는 제 말에 그는 제가 돈 좀 번다고 자기를 무시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입장 바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는 두말 없이 저희 집으로 모셔왔을 겁니다. 제가 평소 시어머니께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희 엄마 일에 그토록 냉정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누른 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저희 집에 모셔 식사라도 챙겨드리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다는 겁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다. 오늘 장모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 데리고 집에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바꿔버렸어. 장모님 모시고 들어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랬다간 바로 이혼 서류 내밀 줄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다친 몸으로 제 옆에 서 계신 어머니 앞에서 저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죄송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남편이라는 그 인간에게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가장 편안하고 좋은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태연하고 다정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저 성은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지내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엄마 병간호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야 해서 아이들도 걱정되고 남편 밥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며느리의 부탁이라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만 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짐을 싸들고 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부탁하더구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너희들 좀 돌봐달라고. 마침 나도 혼자 적적했는데 잘됐지 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오는 것은 결사반대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계획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남편을 옥죄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끓여주신 음식은 사실 남편이 싫어하는 것들이었고 남편이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었던 서재는 시어머니의 임시 침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 좀 본가로 다시 모시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죄를 지은 상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가서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드려. 그리고 당신이 한 짓 그대로 어머님께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이 집에서 당신이 나가. 남편은 제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크게 분노하시며 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장모님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렸고 주말이면 두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다시는 돈 문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떠나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지옥 같던 한 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남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이라는 쉬운 길 대신 사람을 고쳐 쓰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좋은 남편, 좋은 사위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제 눈치만 살피는 애견남이 되었답니다. 가족이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붓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 그려나가는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막 서툰 붓질을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을 한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다면 마음속에 품은 작고 따뜻한 붕어빵 같은 기억 하나로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스한 온기와 사랑,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손에 쥔 붕어빵 하나가 온몸을 녹여주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고 따뜻한 기억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붕어빵처럼 따뜻했던 기억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여성의 삶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약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목표했던 꿈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당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흔히 고물상이라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고철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늘 쾌쾌한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만 어린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냄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와 손목에 성한 날이 없어 늘 파스를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얼굴로 지어 보이시던 그 웃음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빠듯한 살림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지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내어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장갑을 끼고 나오지 않은 제 손을 보시더니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골목에 있는 붕어빵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붕어빵을 제 품에 안겨주시며 이거 안고 가면 덜 추울 거야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의 붕어빵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새 김밥을 말아 시장 좌판에 나가 파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김밥을 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여나 시장에서 다 팔지 못한 날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돌며 남은 김밥을 파셨습니다. 저는 등굣길에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엄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멀리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엄마의 그런 모습이 창피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런 모습으로 저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는 어렴풋한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오는 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며 혹시라도 제가 볼까 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파스를 붙이는 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는 일도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김밥을 싸느라 단무지 물이 들어 늘 노랗던 엄마의 손끝,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기까지 했던 손등을요. 엄마는 그런 손을 제게 보여주기 싫어 약도 몰래 숨어서 바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부모님은 늘 애처롭고 가슴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난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험한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공부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은 저를 보며 오늘은 엄마가 고깃국 끓여줄게 하시던 어머니께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닭 한 마리 사다가 푹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닭은 소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고 한 마리를 끓이면 온 가족이 며칠은 푸짐하게 국물까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조차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최면을 걸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닭 한 마리를 먹고 힘을 내어 죽도록 공부한 끝에 저는 국립대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의 치열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초인이라거나 악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 같은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제 약국을 차려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병원 앞 대형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처방을 경험하고 최신 시스템을 익히며 실전 경험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일해보니 한계가 보였습니다. 대기업처럼 철저히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약국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 예를 들어 매출 관리나 세무 같은 것들을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동 운영 파트너 약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약사처럼 일하지만 점차 약국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중에는 공동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양도받아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처럼 자본 없는 흙수저 출신에게는 개국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갈각으로 자리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국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무척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분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성시장에서 은정미용실 하시던 원장님 아니세요? 제 말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펼 수 있도록 털을 내어주시고 텃세 심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고마운 미용실 원장 아줌마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분을 은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으시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아줌마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홀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낯선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느끼던 제게 아줌마는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집과 아줌마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김치며 밑반찬을 살뜰히 챙겨주셨고 특히 고향에서만 먹던 콩잎장아찌 같은 음식을 해주실 때면 정말이지 감동의 눈물이 핑돌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아줌마의 아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외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 부잣집 도련님처럼 기티가 흐르고 한눈에 봐도 정말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마침내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을 양가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원장 아줌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그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저를 여전히 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했습니다. 저희는 예쁜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복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맑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더군요. 둘째가 돌이 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몇 년 후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고 싶다 하셨지만, 여전히 봉제 공장에 나가 일을 하며 당신의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제가 저희 엄마에게 돈 쓰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엄마에게 드럼 세탁기를 사드렸을까 봐 떠보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께는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자며 묘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입보다 제 수입이 더 많았기에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고,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 시어머니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치신 겁니다. 두 손을 모두 다쳐 붕대를 감는 바람에 혼자서는 식사는커녕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한 달 정도는 치료받으셔야 한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 우리 집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알아보면 돈 별로 안 드는 요양시설 같은 데도 많아. 그런데 계시라고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친 장모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돈 문제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딸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간병인이나 시설에 맡길 수 있느냐는 제 말에 그는 제가 돈 좀 번다고 자기를 무시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입장 바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는 두말 없이 저희 집으로 모셔왔을 겁니다. 제가 평소 시어머니께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희 엄마 일에 그토록 냉정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누른 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저희 집에 모셔 식사라도 챙겨드리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다는 겁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다. 오늘 장모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 데리고 집에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바꿔버렸어. 장모님 모시고 들어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랬다간 바로 이혼 서류 내밀 줄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다친 몸으로 제 옆에 서 계신 어머니 앞에서 저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죄송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남편이라는 그 인간에게,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가장 편안하고 좋은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태연하고 다정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저 성은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지내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엄마 병간호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야 해서 아이들도 걱정되고 남편 밥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며느리의 부탁이라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만 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짐을 싸들고 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부탁하더구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너희들 좀 돌봐달라고. 마침 나도 혼자 적적했는데 잘됐지 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오는 것은 결사반대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계획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남편을 옥죄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끓여주신 음식은 사실 남편이 싫어하는 것들이었고 남편이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었던 서재는 시어머니의 임시 침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 좀 본가로 다시 모시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죄를 지은 상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가서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드려. 그리고 당신이 한 짓 그대로 어머님께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이 집에서 당신이 나가. 남편은 제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크게 분노하시며 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장모님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렸고 주말이면 두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다시는 돈 문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떠나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지옥 같던 한 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남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이라는 쉬운 길 대신 사람을 고쳐 쓰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좋은 남편, 좋은 사위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제 눈치만 살피는 애견남이 되었답니다. 가족이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붓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 그려나가는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막 서툰 붓질을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을 한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다면
마음속에 품은 작고 따뜻한 붕어빵 같은 기억 하나로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스한 온기와 사랑,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손에 쥔 붕어빵 하나가 온몸을 녹여주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고 따뜻한 기억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붕어빵처럼 따뜻했던 기억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여성의 삶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약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목표했던 꿈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당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흔히 고물상이라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고철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늘 쾌쾌한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만 어린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냄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와 손목에 성한 날이 없어 늘 파스를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얼굴로 지어 보이시던 그 웃음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빠듯한 살림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지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내어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장갑을 끼고 나오지 않은 제 손을 보시더니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골목에 있는 붕어빵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붕어빵을 제 품에 안겨주시며 이거 안고 가면 덜 추울 거야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의 붕어빵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새 김밥을 말아 시장 좌판에 나가 파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김밥을 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여나 시장에서 다 팔지 못한 날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돌며 남은 김밥을 파셨습니다. 저는 등굣길에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엄마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멀리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엄마의 그런 모습이 창피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런 모습으로 저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는 어렴풋한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오는 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며
혹시라도 제가 볼까 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파스를 붙이는 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는 일도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김밥을 싸느라 단무지 물이 들어 늘 노랗던 엄마의 손끝,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기까지 했던 손등을요. 엄마는 그런 손을 제게 보여주기 싫어 약도 몰래 숨어서 바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부모님은 늘 애처롭고 가슴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난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험한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공부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은 저를 보며 오늘은 엄마가 고깃국 끓여줄게 하시던 어머니께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싸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닭 한 마리 사다가 푹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닭은 소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고 한 마리를 끓이면 온 가족이 며칠은 푸짐하게 국물까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조차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최면을 걸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닭 한 마리를 먹고 힘을 내어 죽도록 공부한 끝에 저는 국립대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의 치열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초인이라거나 악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 같은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제 약국을 차려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병원 앞 대형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처방을 경험하고 최신 시스템을 익히며 실전 경험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일해보니 한계가 보였습니다. 대기업처럼 철저히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약국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 예를 들어 매출 관리나 세무 같은 것들을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동 운영 파트너 약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약사처럼 일하지만 점차 약국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중에는 공동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양도받아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처럼 자본 없는 흑수저 출신에게는 개국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갈각으로 자리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국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무척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분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성시장에서 은정미용실 하시던 원장님 아니세요? 제 말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펼 수 있도록 털을 내어주시고 텃세 심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고마운 미용실 원장 아줌마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분을 은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으시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아줌마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홀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낯선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느끼던 제게 아줌마는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집과 아줌마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김치며 밑반찬을 살뜰히 챙겨주셨고 특히 고향에서만 먹던 콩잎장아찌 같은 음식을 해주실 때면 정말이지 감동의 눈물이 핑돌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아줌마의 아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외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 부잣집 도련님처럼 기티가 흐르고 한눈에 봐도 정말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마침내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을 양가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원장 아줌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그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저를 여전히 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했습니다. 저희는 예쁜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복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맑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더군요. 둘째가 돌이 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몇 년 후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고 싶다 하셨지만 여전히 봉제 공장에 나가 일을 하며 당신의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제가 저희 엄마에게 돈 쓰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엄마에게 드럼 세탁기를 사드렸을까 봐 떠보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께는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자며 묘하게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입보다 제 수입이 더 많았기에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고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 시어머니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치신 겁니다. 두 손을 모두 다쳐 붕대를 감는 바람에 혼자서는 식사는커녕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한 달 정도는 치료받으셔야 한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 우리 집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알아보면 돈 별로 안 드는 요양시설 같은 데도 많아. 그런데 계시라고 해.